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뉴턴 제1법칙과 뉴턴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뉴턴 제1법칙과 뉴턴 제2법칙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 제1법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뉴턴 제1법칙이 적용될 때는 먼저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물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체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금 그림이 나와 있죠? 지금 책이 책상, 얼음판, 그리고 마찰이 없는 이 면에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마찰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찰이 있을 때는 가다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들지만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마찰도 하나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을 때는 책은 밀었을 때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상을 밀 때와 얼음판을 밀 때는 마찰력이 작용해서 가다가 정지하지만 마찰이 없는 면에서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책은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체가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두 번째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국제우주정거장 내부에서 물방울을 살짝 치면 물방울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바로 그렇죠. 중력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죠. 무중력 상태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살짝 쳤을 때 물방울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 등속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턴 1법칙에는 이제 관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관성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 바로 외부와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이 그림에서 어떤 경우죠? 그렇죠. 마찰이 없는 면을 말합니다. 마찰이 없는, 상호작용하지 않을 때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자, 뉴턴 제1법칙,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 되는데요. 외부로부터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다. 또는 알짜 힘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부로부터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모든 힘의 합력이 얼마다? 0. 그리고 알짜 힘이 얼마다? 0. 그래서 정지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성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정지 또는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자, 정지한 상태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상태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즉,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비행기가 등속 직선 운동, 시속 500km/h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비행기 안에서 관찰한 물체의 운동은 비행기가 마치 정지해 있을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할 때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뭐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정지해 있을 때처럼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의 내부. 이때는 가상으로 마치 힘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마치 새로운 힘이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느꼈죠? 버스 안에서 승객이 몸이 앞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한번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버스 안에서 승객의 몸이 앞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눈길을 걸은 후에 바닥에 발을 구르면 신발에 눈이 털리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우리가 눈길을 걸을 때 발자국이 나죠? 그런데 발을 굴렀을 때 신발에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묻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면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신발이 빠르게 바닥에 충돌하는 순간 신발에는 뭐가 작용하죠? 힘이 작용해서 멈추지만 신발에 묻어있던 눈은 관성에 따라서 신발에 떨어져서 운동하던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신발은 가다가 힘을 줘서 멈췄지만 눈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해왔어요? 걸어왔으니까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 뭐한다? 나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길을 걸었을 때 눈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나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힘이 작용한다,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자, 힘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변하는 물체에는 반드시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한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속도가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속도,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모양도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힘은 운동 상태도 변화시키지만 모양도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량.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으로 중요하느냐? 자,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킬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관계된 물리량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질량은 뭐죠? 어디에서나 물체의 뭐예요? 고유한 양이라고 배웠죠.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그램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큰 화물 자동차는 질량이 작은 승용차보다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은 힘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우리가 그냥 뛸 때와 사람을 업고 뛸 때하고 마찬가지 경우죠. 가벼울수록 뭐가 됩니까? 질량이 가벼울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힘은 적게 들고, 그리고 질량이 커질수록, 무거워질수록, 즉 힘이 많이 들어서 속도를 어떻게 된다? 질량이 가벼울 때는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쉽고, 그리고 질량이 무거울 때는 속도를 뭐한다?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네, 지금 어떤 사람이 우산을 받쳐들고 지나가고 있죠.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비가 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죠? 네, 빗방울이 중력을 받아서 마치 빠르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떨어질 때 처음 빗방울은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중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빨라지던 빗방울이 점점 떨어지다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빨리 떨어지던 빗방울도 중력을 받다가 점차 중력과 반대 방향, 즉 위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력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중력과 공기 저항력이 합이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됩니다. 이때 R자 힘이 얼마가 된다는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가속 운동이 나오지 않고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빗방울의 속도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빗방울은 가속을 하게 됩니다. 왜? 중력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중력을 점점 받다가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는데 중력과 반대인 윗방향으로 공기 저항력에 작용하면서 어떻게 된다? 나중에는 중력과 공기 저항력의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열기구를 지금 보고 있죠? 자, 연직 위로 상승하는 열기구가 있습니다. 자, 열기구에 작용하는 R자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얼마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300N 더하기 600N은 300m.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네. 자, 이 말은 잘 들어보시면 연직 위 방향으로 300N의 힘을 받을 때와 같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이때 마이너스 300N이라고 하는 건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작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600N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구가 위로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300N은 중력 아래로, 여기서는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놓게 돼서 추진력을 작용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600N과 아래로 중력 마이너스 300N의 합에 의해서 플러스 300N이 됩니다. 그래서 연직 위 방향으로 300N의 힘을 받을 때와 같다. 당연히 위로 솟아올라야지만 열기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위로 더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보고 물체의 작용하는 R자 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눈금 실린더, 식용유, 물, 색소, 스포이드, 비커, 저울, 시계 접시, 그리고 초시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울에 시계 접시를 올려놓은 후 0점을 맞춥니다. 0을 맞춥니다.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저울에 시계 접시를 올려놓은 후 0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포이드로 시계 접시에 색소를 넣은 물 20방울을 떨어뜨리고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포이드로 시계 접시에 색소를 넣은 후 물 20방울을 떨어뜨리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눈금 실린더에 식용유를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의 낙하 구간을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눈금 실린더에 식용유를 넣고 일정한 간격으로 3개의 낙하 구간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는 눈금 실린더에 색소를 넣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물방울이 각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다시 한번 눈금 실린더에 색소를 넣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물방울이 각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값을 보겠습니다. 정리하기 1번. 색소를 넣은 물 한 방울의 무게는 몇 뉴턴일까요? 여기서는 0.0005 뉴턴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 한 방울의 무게는 0.0005 뉴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식용유 속에서 각 구간을 지나는 물방울 속도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구간 1의 평균 속도는 0.02m/s 그리고 구간 2의 평균 속도는 0.03m/s 그리고 구간 3의 평균 속도는 0.03m/s. 자,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구간 1에서 구간 2는 0.01m/s가 증가했죠. 즉 평균 속도가 0.01m/s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간 2와 구간 3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됐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구간 1과 구간 2는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했다. 그리고 구간 2와 구간 3은 속도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된다? 0.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구간 1과 구간 2 사이에서는 물방울의 알짜 힘이 작용하였지만 구간 2와 구간 3 사이에는 평균 속도가 일정하므로 알짜 힘의 크기는 0이다. 이는 식용유의 점성에 의한 저항력, 아까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 아니라 식용유 점성에 의한 저항력과 그리고 식용유에서 기름에 뜨려는 부력이 물방울의 무게와 뭐가 됐다? 같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내려볼까요? 자, 이건 바로 우리가 뭘 알아보기 위한 겁니까? 뉴턴 제2법칙, 즉 가속도 법칙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였습니다. 뉴턴 제2법칙은 뭐죠? 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알짜 힘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 A는 물체의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다시 한번.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알짜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알짜 힘의 방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A는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F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 M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가속도 크기가 1m/s 제곱이 되게 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네, 1kg 곱하기 1m/s 제곱을 해서 얼마가 된다? 1뉴턴으로 정의하면 뉴턴 제2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 다시 한번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 끝에 도달하기 전에 이륙하기 위해 충분히 큰 가속도를 활주로를 달려야 한다. 만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달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계산하여 봅시다. 자, 지금 질량이 얼마가 나왔죠? 예, 5만 킬로그램. 가속도는 얼마가 됐어요? 네, 2m/s 제곱이 됐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네, 5만 곱하기 2 5만 곱하기 2 해가 돼서 얼마가 된다고요? 10만 뉴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가 된다? 10만 뉴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달리려면 자동차의 엔진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힘을 낼 수 있을까? 자, 자동차의 질량이 얼마죠? 1000kg.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2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 가속도를 가속시키는 엔진의 힘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한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서 어떻게 구한다? 1000kg 곱하기 얼마가 된다? 2m/s 제곱. 다시 한번 1000kg 곱하기 얼마? 2m/s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2000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자, 다음 예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크기가 700N인 오토바이로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달리려면 최대 질량은 어느 정도인가? 질량은 얼마죠? 350kg. 가속도는 얼마다? 2m/s 제곱. 그리고 오토바이 가속은 엔진의 힘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번엔 똑같아요. 자, 힘은 뭐 곱하기 뭐다? 힘은 질량 곱하기 뭐가 된다? 바로 가속도가 된다. 질량 곱하기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럼 질량은 얼마예요? 350kg 곱하기 2m/s 제곱. 350kg 곱하기 2m/s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700N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번에는 R자 힘이 0인 물체. 이때 바로 뭐가 돼요? 모든 힘의 압력이 0이니까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즉,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F = ma = 0. 즉, 질량이 0이 아니라 가속도가 0이 된다. 다시 한번 힘의 압력이 0이 되면 가속도 A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서 v 속도로 시간 t 동안에 운동하였을 때 물체의 변이는 s는 다음과 같죠. 변이 s는 속도 v 곱하기 시간 t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등속도 운동은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자, 아래 나와 있죠.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바로 직사각형의 면적, 즉 VT 값이 바로 변이를 나타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값이 바로 뭘 나타낸다? 속도를 나타납니다. 이때 기울기 값은 일정한 속도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직사각형 면적 VT가 바로 변이 값을, 그리고 변이와 시간에서의 기울기 값은 바로 뭘 나타낸다? 속도 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정한 R자 힘을 받게 되는 물체,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한다. F = ma, 즉 가속도 A는 힘 F의 질량을 나눈다.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즉 같은 방향이 되겠죠. 일정한 R자 힘을 받는 물체, 즉 직선을 따라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즉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저번에 등가속도 직선 배웠죠. 즉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하면 뭐가 된다?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 얘는 뭐가 있을까요? 직선을 따라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예를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공 또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얼마로요? 속력이 9.8m/s로 바뀌는 거죠. 9.8m/s, 19.6m/s, 그 다음에 28.4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속력이 바뀌는 운동입니다. 증가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에서는 자,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뭐가 되죠? 네. A 값, 즉 가속도 값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직사각형 면적은 뭐가 된다? AT. 이것은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면 물체의 처음 속도가 V0라고 할 때
나중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처음 속도 V0 플러스 속도의 변화량 AT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A값, 가속도 값은 일정한데요. 이때 직사각형 면적 AT는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면 물체의 처음 속도가 V0일 때 나중속도 V는 어떻게 구하느냐? 나중속도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속도 변화량 AT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 잘 봐주세요. 자, 여기서 잘 봐주십시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먼저 이때 일정한 기울기는 바로 A값, 즉 가속도 값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 면적, 즉 V0t 직사각형 넓이와 위에 2분의 1 AT제곱, 즉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변이 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내는 전체 면적, 즉 아래 직사각형의 면적 V0t 더하기 직각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AT제곱의 합은 전체 변이값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이 S는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 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t의 시간의 제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래프 등가속도 직선운동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즉 시간에 따라 기울기가 증가하는 곡선 형태, 즉 앞에 두 식을 정리하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이게 무슨 소리죠? V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된다?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V0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다. 다시 한번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서 이것은 뭐와 똑같아? 가속도에다가 변이를 곱한 거에 2배 값을 곱해준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속도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이꼴은 뭐가 된다?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값과 뭐가 된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번에 확인하기로 가겠습니다. 질량이 4,500kg인 비행기가 운동 방향으로 크기가 6만 뉴턴으로 일정한 R자임을 받으며 활주를 달리고 있다. R자임이 나왔으니까 무슨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비행기 가속도의 크기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가? 2번 비행기가 정지 상태에서 가속된 후 8초가 되었을 때 비행기의 변이 크기는 몇 미터인가? 자, 지금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풀이과정 볼게요. 자, 풀이과정 1번. 자, 질량이 얼마다? 질량이 4,500kg. 질량이 얼마다? 4,500kg. 그 다음에 힘은 얼마다? 네, 6만 뉴턴이 되겠죠. 맞습니까? 힘이 6만 뉴턴, 질량이 4,500kg.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볼까요? 네, 비행기에 뭐가 된다?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비행기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자, 뭐가 되죠? 힘 나누기 뭐가 돼요?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네, 6만 뉴턴 나누기 얼마? 4,500kg가 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40m per 세컨드 제곱. 다시 한번 4,500kg 분의 6만 뉴턴이 돼서 얼마가 된다? 3분의 40m per 세컨드 제곱. 자, 그 다음에 2번 S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V0 처음 속도 곱하기 얼마가 된다? 시간 t 곱하기 다음 더하기 뭐가 된다? 2분의 1 가속도 A 곱하기 시간의 제곱을 더해준다. 그럼 얼마가 돼요? 여기서는 네, 처음에 속도 얼마가 돼요? 처음 속도 0 곱하기 8, 그쵸? 시간 8초니까 더하기 얼마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0 곱하기 얼마? 8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1280m. 다시 한번. 처음 속도 0 곱하기 8초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값이 얼마였어요? 3분의 40 곱하기 8의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된다? 3분의 1280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다음과 같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속도 변화의 원인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 때문이다. 그리고 힘과 질량, 가속도의 관계는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 A, 그리고 R자 힘의 크기 F, 그리고 물체의 질량 M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힘 F는 질량 M 곱하기 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 정리하기로 가겠습니다. 날아가던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져 어딘가에 불시착하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비행기와 최후로 통신하였을 때 비행기 위치와 속도, 시간으로 불시착 지점을 예측하여 구조대원을 출동시켜야 한다. 이때 비행기의 위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네. 최후로 통신한 시각에서부터 레이더에서 사라진 시각까지 수평 방향으로 비행기가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고 가정하여 비행기의 예상 위치를 계산한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는 건 뭐가 되죠? 힘의 합력이 얼마다? 0. R자 힘이 얼마가 된다? 0. 그리고 계산된 예상 위치를 중심으로 수색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수색 지역을 설정하여 수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의 힘의 법칙, 뉴턴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 제3의 법칙, 즉 작용 반작용 법칙 또는 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